대한민국 살인사건 105번째 사건입니다. 교수님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요. 아니 내가 아직도 이 사건을 안 다뤘나? 맞아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요. 우리들 머릿속에 굉장히 또 큰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건이었는데 미처 교수님이 왜 안 했지라고 의문이 갈 정도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게 내가 왜 헷갈렸냐면요. 이 구로동 샛별룸 사롱 살인 사건 이거는 다른 방송에서 내가 했었어요. 그러셔서 아마 내 기억에 채널 A 사건 상황실인가 제가 출연해서 그 한국지식 그 살인 사건을 했거든요. 미제나의 살인 사건을. 그때 아마 그 방송에서 했었던 거를 내 머릿속에는 여기서 당연히 사건으로 해서 한 거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었으면 이 사건은 진즉 다뤘을 사건입니다. 이거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아니 왜냐면 교수님이요 사건을 헷갈리신 적이 없는데 이번에 톡하실 때 내가 이 사건 다뤘나? 라고 물어보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헷갈렸어요. 네,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너무 잔인하고요. 맞아요. 네. 이 범인들도 너무나 뻔뻔한 범인들이었기 때문에 좀 공분을 많이 샀었습니다. 이거 저번 주 살인 사건은 참 살다가 별일 다 겪었지만 광고가 붙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야 이런 경우도 있나. 그런데 그 AI가 감기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 저번 주는 우리 그 광고가 다 붙었었는데. 네. 이제 아마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살인 사건 이거는 뭐 박 PD가 안 좋아할 겁니다. 정 PD도 안 좋아할 거예요. 당연히 네. 이거는 뭐 광고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라는 그 이제 꼭지를 잡아가지고 방송할 때 이미 광고는 포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우리는 포기해도 PD님들의 희망은 있지 않나요? 그 PD님들한테는 죄송한데. 네. 이미 그 살인 사건이라는 명제를 선택해서 우리가 대드는 순간 솔직히 광고는 크게 기대 안 했단 말이죠. 네. 오히려 이제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금요일만 넣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금요일만 있는 걸로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러는 줘야 되겠어요. 화요일 날은 금주의 이슈 다룹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났던 사건 사고를 간단하게 브리핑 제 발음대로 하겠습니다. 브리핑. 브리핑 하는 게 화요일 날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과학수사. 대한민국 과학수사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수사가 나가고 목요일 날은 미제 사건 아니면 중요 사건 이게 나가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 나가는데 그건 10시에 네. 밤 10시에 녹화 형태로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형태로 네. 나가거든요. 그러면 왜 화요일부터 하냐 월요일부터 아예 시작하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일날 월요일 날 녹화한 거를 월요일 날 올리라는 거는 PD들한테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화수 목 금 나간다. 네. 일주일에 4번 나간다는 거. 그리고 김윤희하고 김복준이는 4시간 반에서 5시간 떠든다. 네. 그래서 복장이 항상 동일하다. 네. 이제 이거 정도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거 모르고 댓글 들어와가지고 그 쇠똥 빠진 소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뜬금없는 얘기하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교수님 새똥 빠지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얼짱짱하는 소리 한다는 충청도 사투리 버전 같은데. 충청도 없어요 그런 거. 충북하고 충남은 또 좀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열사가 많아요. 충남에는 열사. 저희는 의병이 많아요. 안중근 열사. 저희는 의병이 많아요. 각종 열사는 거의가 충남 쪽이죠. 네, 의병은 충북입니다. 네. 충북하고 싸움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충북이라 또 네. 괜히 충북 뭐 얘기 잘못하면 눈에 불 켜고 다니는 지금 무섭습니다. 들으신 분들 다 놀라겠네. 네. 진짜 제 지인분들 중에도 다 금요일 날만 방송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의 살인 사건만 재밌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그게 제일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가끔 미제 사건, 중요 사건 이 사건들이 어쨌든 살인 사건보다 더 길게 하는 것도 있고요. 이슈도 긴 날이 있어요. 네. 요번 주도 되게 길어요. 네. 과학수사도 어떤 때는 엄청나게 길게 해요. 네.
그 또 심층 또 다른 느낌의 또 소재들을 다루다 보니까요. 한번 또 골고루 들어보시면 또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 사건 또 재미있다고 그런다고 또 시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무서워서. 네. 예, 또 웃었다고 혼나기 전에 정세 갑시다. 이제 네. 갑니다.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살인 사건. 이 사건은요, 1990년도에 발생했어요. 90년. 그러면 한 10년 됐네요. 아니, 10년? 20년 됐네요. 아니 30년이죠, 교수님. 30년. 30년 됐네. 네. 깜짝 놀랐어요. 뭐야, 10년. 네. 제가 경찰 들어오고 8년 있다가 발생한 사건이네요. 네, 저는 이 사건은 신문으로만 접했던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수사 기법도 지금의 현재랑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현대의 수사는 CCTV라든지 뭐 핸드폰 실시간 추적, 그리고 우리가 계좌 추적, 뭐 여러 가지들 신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수사 신기법. 네, 기법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말 철저하게 탐색, 탐문, 그다음에 뭐 잠복. 이거 발바닥으로 뛰는 수사예요. 네, 그리고 물어보는 수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0년 1월 28일이니까 한겨울이네요. 네. 21시경. 네, 21시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거죠? 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구로 이동입니다, 정확하게. 네, 샛별 룸사랑이라는 그 룸사롱이죠, 술집이죠. 거기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에요. 10대 청소년. 네. 이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이거. 네, 그때 피해자는요, 여성 2명, 남성 2명이었는데요. 예. 여성 2명은 15세 강 씨, 그리고 18세 김 씨였는데요. 이 그 샛별 룸사랑의 종업원이었고요. 예. 그 이 남성 2명은 이 종업원들의 애인이었습니다. 예. 한 사람은 당구장 종업원 유 씨, 그 다음에 웨이터 김 씨였는데 이들은 둘 다 16살이었습니다. 참. 이 커플이죠, 커플. 네. 두 커플이 이 샛별 룸사롱 안에서 불쌍의 남자 2명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아서 4명 다 사망한 사건. 이게 얼마나 잔혹했냐면요.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출입문부터 내부까지 모두 다 피바다였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놈들 2명이 이제 검거되고 난 이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술집에 세 번째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9시였는데 이게 세 번째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럼 앞에부터 전작이 다 있었던 거죠. 이 벽면에는 그 사람의 피 묻은 손바닥, 각종 그 룸사롱 벽에는 얼마나 살려고 아우성을 쳤는지 이렇게 피 묻은 손바닥 자국이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찍혀 있어요. 아비규환이었던 겁니다. 아비규환인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고 뭐 계단으로 올라오는 벽면까지. 네. 예, 이 손바닥 그러니까 혈장이죠. 그 혈흔이 묻어 있는 손바닥이 이 자국이 질비하게 있었는데 아마 다시 끌려 들어가고 이런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공격받아서 사망한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현장에 들어가서 혈흔이라든지 족적을 보거나 그 흔적을 보면 그 날에 그 범행이 보여요. 그렇죠? 그랬을 때 손이 찍혀져 있고 손이 끌려가거나 피가 이제 뭐 끌린 자국들 이런 걸 보면 자 얼마나 참혹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끔찍해요. 지금 이 장면은 이 범행 현장은 정말 끔찍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 이제 남아 있는 경찰 입장에서는 족적, 네. 그다음에 뭐 지문, 머리카락도 수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하는 게 이 정도였을 겁니다. DNA 같은 거는 네, 생각도 못했고요. 네. 족적, 지문, 머리카락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일대 이제 뭐 동종전과 상대로 일일이 탐문 수사. 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이 범행 수사 방법일 거예요. 아니면 네. 뭐 더 나가서 하나 더 보탠다면 유사범행 그거하고 비슷한 유사범행이 있는지 검색해 보는 거. 근데 이거하고 유사한 범행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사실 왜 그러면 동종전과자나 유사범행을 검색하냐라고 했을 때 사건 현장에 들어가면 절대 초범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절대 초범이 아니었겠다. 아, 불가능하죠.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동종전과나 유사범죄를 검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건 발견자는 최초는 누군가요? num사롱 사장입니다. 네, num사롱 사장이 입구에서 자기네 이제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본인이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슬리퍼를 신고 갔나 봐요. 슬리퍼가 그 약간 반건조된 그 혈액에 딱딱 찍히니까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그 안에가 완전히 피바다였던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속된 말로. 그러니까 뭐 이 업소 사장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아비규 안에 어떤 그 지옥 같은 현상을 보고 아마 자지러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2 신고했던 거. 네, 업소 사장한테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이 있거나 아니면 혹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 이런 사건을 저지를 만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라고 했더니 업소 사장이 바로 대번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일날 그 업소에 왔던 20대 초반의 청년 2명이 있었다. 근데 본인들이 내가 최근에 출소했다라는 얘기를 했다. 지들 둘이. 네. 그리고 호남 사투리를 쓰고 있었고 한 175cm의 호리호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지금 사망한 그 강양, 김양 이 종업원으로 이게 미성년자로 고용해서 술집 한 것도 진짜 이거 속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술집 사장도 잘했다 소리 심어놓지도 할 수 없어요. 그 종업원 저 2명을 그 어떻게 미성년자 15, 18살짜리를 종업원으로 둡니까? 하여튼 이 2명을 안 치고 그날 그 술을 먹었대요, 이놈들이. 네. 그런데 술을 먹고 나서 2차 이른바 얘기하는 성매매죠. 성매매를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놈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종업원이죠. 네. 거절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난동을 부린 모양이에요, 그 술집 안에서. 네. 난동을 부리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 술집 사장이 또 그 동네에서 술 장사 꽤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데서 잔병 울은 사람들이 건달 기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서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까불어 하면서 잔뜩 겁을 줬나 봐요. 그래 아마 짐작컨대 그 지역에서 술집 정도 할 정도 되니까 num사롱 할 정도 되니까 구로동 쪽에서 동네에서 주먹기 하나 쓰고 개 보이는 어떤 조폭이 운영하는 거 아닌가 해서 이 두 놈이 일단은 사장의 어떤 이거 포에 포스가 있다 보니까 쩔어가지고 일단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큰 사단이 된 겁니다. 근데 나가면서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냐면 2명이 나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목을 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베어버리겠다는 이런 긋는 신용을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장은 꼴같지 않게 봤나 봐요. 그쵸. 이 양아치 새끼가 와가지고 이 그냥 아유 그냥 오늘 일진 별로 사납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디서 풋내기 양아치 새끼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기라도 거기 있지 말이야. 그 술집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여기까지 사건 정리하고 나서 상황 정리하고 나서 이제 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까 강양 종업원 나이가 좀 있는 18살이 네, 강양한테 얘야 가게 정리하고 일찍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퇴근하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더 커지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을 뭐 예견하고 그랬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분명한 거는 미성년자 고용한 거 잘못된 거고요. 뭐 그 얘기 지금 여기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야 가게 정리하고 내가 이제 똘마니 그 행패 부리는 손님 이른바 얘기하는 진상 손님 내쫓은 거예요. 네. 진상 내가 정리했으니까 사장 역할 다 한 거야. 야 니네들도 빨리 오늘 일진 안 좋아. 니네들 정리하고 들어가. 그랬는데 얘네들이 또 사장 말 듣고 그대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어린애들이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는 남자의 종업원 있잖아. 네. 그 김군하고 또 저 둘이 커플이 있고 애인 관계가 있고 하나는 인근에 있는 당구장에 이제 그 남자친구가 있는데 걔가 온 거야 거기 술집으로. 그러니까 넷이서
그 술집이니까 술집 안에서 느긋하게 술 먹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범인들 두 놈한테 급습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급습당한 거예요. 네. 이 사건이 9시에 이제 이들이 술을 먹으러 와서 한 3시간 정도 술을 먹었대요. 그러면, 그래서 12시 정도에 이제 쫓겨나서 나중에 이게 또 이들이 2명이 다시 들어온 게 새벽 시간대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4명이 이제 자기네들은 영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마 거기서 술을 먹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급습을 당한 건데 일단은 그 업소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출소. 그렇죠. 전과자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지들 입으로 떠들었대요.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그러니까 동종 전과자의 최근 출소자를 이제 탐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잘한 거죠. 네. 지들 입으로 근래 출소한 걸 얘기하니까 최근 출소자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네.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동종전과범 따져보면 근데 동종전과범 흔치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놈들은.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들 입으로 최근에 출소했다고 그러는데 경찰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거는 유력한 탐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 얘기 듣고 바로 조회한 거예요. 네. 최근에 출소한 놈 중에 그 비슷한 인상착이 가진 놈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 금방 드러났죠, 얘들은. 네. 바로 특정이 됐습니다. 한 명은 조경수, 24살. 조경수, 예. 한 사람은 김태화, 22살입니다. 그러니까 조경수가 2살 더 먹었네요, 김태화보다. 네. 이 두 놈이 딱 도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2명이 최근에 출소한 놈 중에 유력하지만 얘들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죠. 네, 근데 얘네들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집니다. 얘네들 이미 수배자였던 거예요. 아, 살인 수배자? 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광주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던 사건인데 네. 1월 4일 날이에요. 네. 이 사건은 처음에 언제죠? 1월 28일일 겁니다. 1월 28일에 이 사건 샛별놈사롱 났죠. 네. 그런데 1월 4일 그러면 한 24일 전에 네. 24일 전에 광주 광역시 소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네. 종업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놈들이에요, 얘들이. 맞습니다. 조경수하고 김태화가. 네. 그래서 얘들 인적사항이 밝혀진 게 아마 1월 19일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1월 4일 날 범행했지만 네. 그러니까 1월 19일 날 공개 수배가 돼 버린 거예요. 이 공개 수배가 실제로 전단지가 다 붙어요. 사진까지 그럼요. 동봉해가지고 그 공개 수배해가지고 아예 지금 아마 찾아보시면 또 있을 거예요. 그 완전 1월 19일 날 그 공개 수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범죄를 그렇죠. 저지른 거예요. 8일 만에. 네. 그러니까 저 공개 전단 있잖아요. 네. 조경수하고 김태화 거를 들고 와서 업소 사장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이 왔다 간 놈들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네. 보자마자 얘들 맞다고. 그러면 볼 것 없이 자 1월 4일 날 광주에서 술집 종업원 죽이고 수배됐잖아요. 수법도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월 1일인가? 네. 수법도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 맞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고 이제 바로 검거 작전에 돌입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 어디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2명은 범죄 직전까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3번째 집이라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술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가리봉동의 벌집촌이라는 데가 있었대요. 네, 네. 거기서 거주를 했었고 범행 직후에도 거기서 아마 확인이 됐었나 봐요. 행적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쯤에 숨어져 있었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얘네들이 그 술집 샛별 룸사롱 사건 난 데 있잖아요. 네. 샛별 룸사롱 사건에서 걔들이 거주하는 가리봉동의 벌집촌까지는 1km밖에 안 돼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슬금슬금 술 처먹으러 온 거예요. 온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벌집촌 하는데 뭐 거의 절대 다수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벌집 같이 생겼어요. 속된 말로 그냥 벌의 집이 있잖아요.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요만한 집들이. 네. 큰 벌집 안에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 가리봉동 쪽이나 이쪽에 값이 싼 이 벌집이 있었고 최근에는 가출한 애들이 벌집촌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극빈층의 사람들과 공장 노동자들 포함해서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들이 그래요. 모여 살던 건데 여기 벌집촌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른다면서요. 그냥 몰라요. 그래서 신원 숨기기가 되게 좋아서 이 범죄자들이 많이 숨어 들어갔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가출한 애들이 그렇게 가출 팸들이 벌집촌에서 기가하는 거 많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 이놈들이 이 술집에서 1km 떨어진 가리봉동의 벌집촌에서 거주를 하다가 샛별룸 사롱 사건을 딱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가고 자시고 하는 것도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가 벌집촌이에요. 그 이제 행적을 감춰버렸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잡으려고 간 거예요. 가리봉동 네. 쪽. 네. 근데 거기서 못 잡은 거죠. 네. 이미 범행을 이제 하고 나서 그 행적을 감춰버렸으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새끼들 동선을 또 추적을 해야죠. 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없고 애먹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때 수사 기법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경수가 나중에 그 누나랑 친누나랑 통화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교수님 그러면 친누나한테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최근에 전화 온 게 있냐라고 확인한 거죠? 이거는 이제 조경수하고 네. 그때도 이 정도 수사는 했습니다. 조경수하고 김태화 네. 가족들을 전부 다 도출을 해요. 그 시절에도 저도 그 즈음에 8년차 형사했으니까요. 90년도면 다 도출을 해요. 유력한 살인범의 가족들을 전부 도출을 해가지고 집전화 통화 내역 정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집전화한 거 이런 거를 다 뽑은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긴급 이제 통신 제한 조치 같은 거 해서 물어본 통화 내역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거는 집전화로 왔던 겁니다. 네. 조경수의 친누나가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 공중전화가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 하고 이제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수원에 있는 뉴 아리랑 호텔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경수와는 애인이 있었나 봐요. 조경수는 또 애인도 있었어요. 이게 탐문수사에서 그 당시 수사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이 조경수 애인한테 연락을 해서 너 조경수 언제 만나냐? 너 빨리 얘 행적 대라. 어디 있는지 얘기해라. 그랬더니 조경수 애인이 2월 28일부터 4박 5일간 나도 납치를 당했었다. 그래서 함께 대전 중심가를 돌아다니다가 3월 2일이나 돼서야 얘가 서울행 열차를 같이 탔고 한 평택쯤 되니까 내려주더라. 지가 내렸지 지가. 네, 지가 자기는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감금당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서울역까지 와서 나도 감금당했었으니까 경찰에 이거 신고한 거다. 난 모른다. 여기까지가 아는 게 다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조경수 애인을 경찰이 찾아갔어요. 네. 연락을 해서 조경수의 행방을 물은 건 맞는데 조경수 애인도 전단을 봤어요. 공개수배. 광주에서 했던 거. 거기에다가 샛별룸 사롱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떴어요. 네. 그러니까 조경수 애인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는데 자, 이 사건 난 게 아까 1월 28일이죠. 그러면 네. 범행 직후예요. 네.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놈이 도망다닐 때예요. 네. 얘들이 잡힌 게 한 30일 걸렸거든요. 네. 2월 28일 날 지 애인을 조경수가 만나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그때부터 4박 5일 동안 끌고 다니면서 집에도 못 가게 그때 대전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대전 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3월 2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28일부터 3월 2일이니까 한 3일을 되는 거 4박 5일이네요. 네. 그동안 이제 대 끌고 다니면서 뭐 꼼짝 못하게 하다가 3월 2일 날 서울 가는 기차를 타라고 그래서 탔대요. 그랬더니 조경수 본인은 평택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가. 그래서 이 애인 되는 여성은 서울역까지 와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었구나. 예. 저는 그 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 이 얘기 들었을 때 경찰은 어디로 가겠어요? 평택이요. 볼 것도 없지. 평택에서 내렸으니까 평택으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평택이 뭐 요만합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야말로 그 넓은 곳에서 그 은신처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평택에 내렸으니까 평택에 있을 확률이 있다면 평택에 이 새끼가 어디쯤에 숨어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벌집촌이요. 벌집이죠 뭐. 그래서 평택의 벌집촌을 이제 경찰은 이게 그 경찰서는 어떤 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는 무대포 수사도 해야 돼요. 네. 근데 평택에 별로 벌집이 없습니다. 네. 제가 저 경기청 산하라서 평택 그 여건을 좀 알거든요. 평택에 벌집촌 그렇게 없어요. 근데 그러실 거예요. 단순하게. 아니 왜 벌집촌만 뒤져요? 사람들 다 모텔 갔을 수도 있고 여관촌을 갔을 수도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범죄자들이나 전과자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여관이나 이런 곳들은 오히려 더 안 다녀요. 왜냐면 거기 전단지가 다 붙어 있거든요. 수배전. 거기다가요. 1990년대에는요. 숙박업소 임금제도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모텔 같은 데 가도 임금 없어졌죠? 임금. 이 당시에는 숙박업소 경찰이 수시로 가서 임금했습니다. 네. 똑똑똑 두드리하고 두 분 다 신분증 주세요 하고 체크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임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원래가. 숙박업소 임금. 그냥 장부 지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신분증을 보고 얼굴을 확인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은 거기 들어가갖고 낮에 모텔 같은 데 가서 급습해가지고 신분증 보여달라고 그래서 남녀 얼굴 보고 웃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와, 나 진짜 상상도 안 돼. 아는 옆집 아줌마도 거기 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도 임금 꽤 많이 했어요. 임금 나가가지고 웃지 못할 일 정말 많이 봤어요.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두 사람이 부부는 아닌데 거기 있더라고요. 이제 안에서 묵찌바 했겠죠. 물론 뭐 묵찌바 이거 했겠지만 뭐 그런 경우 저 숙박업소 임금하면서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그게 1990년대. 입이 가려워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여튼 90년대에는 숙박업소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일은 없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고모가 여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족보 다 나오네.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런 거 다 철저하게 경찰관들이 물어본다는 얘기 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숙박업소 제도가 이제 없어졌지만 네. 그 90년대는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숙박업소는 아마 뒷전으로 뒀을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 숙박업소로도 임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뒷전이었을 거예요. 얘들의 특성으로 볼 때는 벌집촌으로 도망다닐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또 두 명이 같이 댕기니까. 그리고 아마 탐문을 하면서 얘네들이 주로 주거했던 것들, 거주했던 그렇죠. 데를 아마 물어보다 보니까 벌집촌이었을 가능성이 컸는데 평택에는 그런 벌집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다 얘네들이 있을까라는 연고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있었던 데가 가리봉동 벌집촌이니까 그쵸. 서울이라든지 그 가리봉동 일대 벌집촌이 있는지 아니면 또 평택 아까 나왔었던 데 있고 아까 근데 교수님 네. 누나한테 전화가 온 공중전화가 수원 건성구 세류동이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전화했으니까 요놈이 그러니까 적어도 그 범행 단계에 있을 때 가리봉동에 살고 있으니까 그 벌집 원래 살던 데 말고 딴 벌집으로 갔을 수도 있잖아. 그 인근에. 네, 네. 그러니까 가리봉동 벌집은 다시 봐야 돼요. 네. 다시 봐야 돼. 거기 용의자 장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누나한테 전화 걸은 장소가 권성구 세류동이에요. 서울. 저 수원. 그러니까 거기 그 인근도 좀 뒤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평택에서 내렸으니까 평택도 세 군데로 압축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엄청나게 포괄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줄인 것만 해도 경찰 입장에서 큰 개가예요. 세 군데 압축했다는 것만으로도. 뭐 어찌됐건 하여튼 단서가 있잖아요. 가서 붙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더 신기해요. 이렇게 추려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 세 개 놓고 또 해보세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가리봉동은 그럼 거기에 정말 수사진이 빽빽할 텐데 얘가 다시 돌아올까? 라고 생각했을 때 수사진들은 아니 가능성이 낮아.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벌집촌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 또 분명히 애인을 내려뒀는데 가서 애인이 신고할 수도 있는데 굳이 평택에 있을까?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노출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벌집촌이 있을 만한 장소. 거기가 바로 수원. 누나한테 전화 걸었던 그 공중전화 있던데. 네. 거기가 또 그 주변에 벌집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있었어요. 수원은 지금도 꽤 많을걸요? 지금도 꽤 많을걸요? 하기야 지금 수원이 땅값이 비싸져갖고 벌집촌 유지 안 할 거예요. 거의 개발됐을 겁니다만 수원도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아직도 수원 일부에는 뭐 이거 조선족들이 와서 새 살고 하면서
오원춘이 나오고 막 그런데 많이 있긴 아직도 있죠.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은 거기가 세류동이 이제 벌집촌이 있었는데 그 세류동이 저 공중전화에 있던 곳이죠. 벌집촌이 네. 있던 데가 아니라 네. 세류동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털어간 겁니다. 얘들이 있을 장소는 가리봉동 아니면 평택 아니면 권성구 세류동이다. 네. 그런데 보다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딜까? 평택은 애인이 말해줄 수도 있고 벌집촌도 없어. 일단 털어 평택. 그 다음에 가리봉동 원래 있던 데는 경찰이 당연히 그쪽에 와서 조사할 거니까 거기 안 갈 것이다. 털어. 그러면 그 중에서 그나마 유력한 곳은 공중전화 누나한테 걸었던 수원 세류동이다. 그리고 거기 또 벌집촌도 많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하자. 경찰이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네. 그 수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류동. 근데 이 수색이 보니까 그냥 진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 완전 걸어다니고 운동화 신고 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전단지에 사진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들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아다니는데 예. 어떤 사람이 딱 그러면서 이 남자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이거 아닌데? 딱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집촌이에요 거기가. 일단 벌집촌을 우선순위로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벌집촌을 쫓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보여주는데 어디? 부동산. 왜 요놈들이 가리봉동 벌집촌에 있다가 만약에 수원 세류동에 벌집촌으로 두 놈이니까 이사를 했다면 숙박업소 안 갈 거고 이사를 했다면 소개해 준 데가 부동산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라고도 안 했어요. 복덕방이라고 했어요. 복덕방. 맞아요. 네. 그런 데 가서 사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벌집촌 그 넓은 데를 발바닥에 닳게 다니면서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부동산마다. 딱 보더니 어떤 분이 김태화를 봤어요. 김태화가 얼굴이 좀 특징이 있어요. 네. 김태화 얼굴을 딱 보더니 22살짜리 딱 보더니 이 사람은 김태화가 아니고 정주연 씨라는 사람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름이 정주연. 이름도 여자 이름인가요? 정주연. 네. 하여튼 정주연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가다 보니까 정주연이라는 가명을 쓴 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요놈 정주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쓰고 있구나 봤더니 만화 비디오 가게가 지금은 거기도 뒤졌죠. 네. 탕문하고. 우리는 지금 최근에는 뭐 비디오 가게나 뭐 없어졌어요. 만화방 거의 없지만 옛날엔 정말 많았거든요. 네, 많았어요. 거기에 얘네들이 뭐 숨죽여 있으니까 할 일이 뭐 만화나 비디오 테이프 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명으로 정주연이라는 이름으로 만화나 비디오 테이프를 빌린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1차 때 이 복덕방에서 김태화가 정주연이라고 말해준 사람은 소개한 데가 안 맞아서 실패했어요. 네. 그 복덕방에 소개한 거는 실패했어요. 근데 정주연이라는 이름은 또 이 양반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요 근처 어디 와서 방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소개한 데가 성공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그 일대에 있는 만화가게, 비디오 가게 가서 댕기면서 물어보니까 정주연이라는 이 사람 정주연이라는 건 알아. 그러면 요 근처에 있다. 또 집중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복덕방을 다 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결과 복덕방에서 전단 보여주니까 딱 소개해준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김태화 얼굴 딱 보면서 정주연 맞다. 그리고 이거 내가 월세방 구해줬다. 이제 범인 잡은 거예요, 이건. 그럼 특정이 되잖아요. 그 집 알려준 거예요, 이제. 그놈들 사는 집. 형사들이 급습했어요. 네. 급습해서 들어가니까 두 놈이 한꺼번에 있으면 좋았는데 조경수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런닝 셔츠 바람에 팬티 바람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라운 건 왜 다들 범인들은 런닝 바람이거나 벗고 있거나 그래요? 모르지 그거는. 아니 그거를 프로파일러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런가? 조경수가 그 현장에서 딱 건거됐어요. 근데 이때 김태화 이놈은 그러니까 정주연이라는 가명 쓴 김태화는 외출 중에 있는데 이거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조경수하고 아마 갈등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그 집을 파악하고 이거 지금 들이닥쳤을 때 두 놈 다 없으면 그놈들이 오다가 보고 영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불안해서 못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급습해서 들어가야 될까? 기다리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잠복하고 있다가 나오는 새끼들 보고 딸까 이거를 생각했는데 사람이 있는 인기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덮친 건데 불행하게도 조경수만 있어서 그놈을 검거했는데 그때 검거할 때 시끌시끌했을 거 아니에요. 야 꼼짝마 뭐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그 시간대 이 김태화 이 자식이 오다가 봤어요. 그럼 튀었겠다. 뛴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의 성공인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형사들이 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경순 잡았잖아요. 예. 김태화랑 그렇게 친하면 너 김태화 은신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너 빨리 불어라. 그 새끼가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조경수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지. 그렇죠. 김태화에 대해서 대라 절대 모른다고 함구했어요. 근데 뭐 기사에는 이런 게 나왔는데 둘의 우정이 끈끈했다라고 엄청나죠 이것들. 네, 절대 안 불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까지 장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경찰은 어쨌든 김태화를 검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근데 이상한 일이 하나 터집니다. 완전히 웃기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 조경수는 땄어요. 네. 조경수를 이용해서 김태화의 행방을 추적해갖고 김태화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말 안 해줘요. 그럼 둘이서 움직인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말해주잖아요. 네. 그것도 다 김태화가 안 나타날 만한 곳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형사들을. 그러니까요. 아예 협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이제 형사들은 그 새끼가 여기도 갔었어요, 저기도 갔었어요 하면 그놈이 인도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울먹여자 먹기로. 어떻게 보면 놀림당한 거죠. 얄밉지만.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그럴 때 3월 9일 날입니다. 언론사에 전화가 한 통화 옵니다. 예, 전화가 걸려와요. 신문사입니다. 네. 내가 샛별 룸사랑의 범인 김태화다. 예. 나는 여기서 우리라고 여기서 골 때려 여기서 아주.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자 민주화를 위한 행동을 한 것이다. 사람 4명 죽인 게 미성년자. 네, 이거 뜬금없이 이 새끼 잡으러 형사들이 열심히 다니는데 언론사로 전화 와가지고 언론사에다가 나 김태화인데 샛별룸사롱 사건 범인 김태화인데 나는 내가 왜 그 범행한 줄 아쇼? 언론사 알고 계셔. 그러면서 언론사에다 탁 진지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범행을 한 거는 우리죠 조경수랑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범행을 한 이유는 부자를 향한 이 사회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내린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내가 행동을 하고 민주화하고 살인하고 뭔 상관이 그러면서 떠들어대니까 이 전화 받은 사람들이 이게 특종 노리는 거지. 경찰이 네. 먼저 연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들이 인터뷰 요청해요. 네. 인터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약속 장소를 정합니다 이거. 네. 그러면서 이 새끼가 좋습니다. 나 인터뷰하고 자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알리지 말고 먼저 인터뷰만 하십시오. 당신들하고 인터뷰 딱 끝나면 내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 이랬던 거예요. 아니 어린 종업원하고 이거 불우한 청소년이 어떻게 보면 얘들 뭐 집안이 멀쩡한 애들이 거기다 집 나가고 술집 생활하고 당구장 종업원 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 심판까지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민주화는 도대체 이거랑 뭔 상관? 민주화. 이게 어디서 들은 건지 진짜. 하여튼 어린 이 종업원 이런 사람들을 죽인 놈들이 무슨 부자를 향한 사회의 심판이고 민주화를 위한 행동이라고 헛소리를 하죠. 이 황당한 주장한 거는요. 이게 이제 사회 탓으로 돌려가지고 지들의 범행을 좀 동정을 좀 받고 형량 낮추려고 잔꾀 부린 거죠.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잔꾀를 부린 거죠. 근데 이때 만나기로 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 종로구 여기 있는데 팜파스. 전 처음 들어봤어요. 카페인데 여기에서 형사가 검거해요. 팜파스에서. 사실은 언론사에서 제보 받았죠.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살해당한 피해자 애들도 다 불우한 환경이었는데 본인들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팜파스에서 검거할 때도요. 기대도 안 했대요. 기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김태가 나왔을지요? 거기 설마 그 얘기하고 실제로 나타나겠어? 기대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놈 결국은 거기서 검거가 됐어요. 이때 이 서울로 스며들어서 뭐 이제 언론사에 전화하고 그랬었으니까 당연히
지방청 간에 공조됐겠죠. 네. 서울지방청 이제 그 산하에 있는 그 총경급이 얘들 검거에 이제 그 동원이 됐어요. 네, 수사과장. 그렇죠, 수사과장이. 네.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통화했었어, 이놈이. 이때가 그 최중락 전 총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최중락 선배님, 우리 대선배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전설이죠, 전설. 네. 드라마 수사반장의 모델이신 분이에요. 최중락 선배님이 그 지휘하는 건데, 이때 통화했는데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랄하면서 자수를 그렇게 권유하는데도 일축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수시로 자주 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역추적 돼가지고 바로바로 딸 수 있잖아요. 네. 공중전하고 뭐고. 90년대라서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하는 네. 팜파스에서 이제 어쨌든 검거가 됐습니다. 네. 아까 최중락 그 총경분 그 수사반장 그분 얘기하니까 문득 생각이 나는데, 그 최중락 총경이 얘기한 그 이 말씀 중에 어록이 있어요. 어록 명언 같은 겁니다. 우리 이 후배 형사들이 머릿속에 좀 새길 만한 게 있는데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어두운 단면 같은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 빌딩이 푹 올라가면서 사회는 발전할지 몰라도 빌딩에 비친 그림자는 길어진다.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 하는 명언을 우리 최중락 선배님이 남겼죠. 저는 그게 그 형사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건 진짜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느낄 수 있는 정말 짧지만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수사반장 최불암 씨가 대역을 했잖아요. 최불암 선생이 그 수사반장 마지막 회에서 최중락 총경의 그 언어를 이제 얘기하면서 은퇴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 마지막 수사반장 마지막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 근데 저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 아빠가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 수사반장 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세로 쓰기로 돼가지고 나온 전집처럼 수사반장 책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빠가 그런 걸 좋아했었던 것 같네요. 그 당시에 수사반장 싫어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었을 거예요. 수사반장 그 아마 타이틀 그 음악만 나오면 이미 전부 그 자리 가서 앉아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정신 없었죠. 저도 뭐 목 빼고 그거 봤으니까요. 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방귀잘 끼는 김상순 형사 나오고 그분이 뭐지? 호랑이 선생 나왔던 조경환 씨, 뚱뚱한 양반 나오고, 그다음에 남형사 남성훈. 왜 또 아무도 도전하시지? 20대 우리 그 남성훈 형사, 남형사, 그 김상순 씨 돌아가셨죠. 김형사, 그다음에 그 조경환 씨, 호랑이 선생님 나왔던 조경환 씨, 그다음에 최불암. 그때 수사반장 단골 범인이 있었어요. 거의 뭐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 수사반장 모티브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분이 최중락 총경님이시대요. 저는 사실 모르다가 대선배님이시죠. 전설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이 앞에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최중락 그 선배님의 말씀을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서울청 그때 전 수사과장이 최중락 선배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매치가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분이 모델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중락 총경님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은 그다음에 우리 하승균 선배님, 이 두 분은 제가 형사로서 진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사심 없이 어디 가서 나쁜 짓 안 하고 정말 형사의 길을 걸은 분들이기 때문에 후배들 입장에서는 귀감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전 하승균 선배님께서 수사는 예술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한평생을 바쳤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끝까지 물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에
대의를 가지고 했다, 정의를 추구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하여튼 김태환은 결국은 그렇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 수작부리다가 결국은 뭐 검거가 돼서 이제 두 놈 다 검거가 됐는 거예요. 근데 이 김태화가 정말 악질이었던 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 생쇼한 게 또 있죠. 애매겠죠, 경찰을. 잘못하면 경찰들끼리 서로 총격전이 벌어질 뻔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교수님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검거한 거로 바로 간 건데, 검거 직전에 이놈들이 이놈이 도주하면서 그 당시에 구로 쪽 담당하는 남부경찰서에 있어요. 서울 맞아요. 남부서.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이제 영등포소가 있는데 양쪽에다 거짓 제보를 해요. 범인하고 지금 오늘 접선한다. 그러면 사실 공조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 지금은 어느 경찰서고 연락이 오면 인접서에다가 전파해서 같이 붙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잡아야지. 그러니까 남부서도 숨기고 우리만 가서 잡으려고 그러고 영등포도 우리만 잡으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거짓 제보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범인들이 접선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경찰들이 양쪽이 간 거예요. 근데 양쪽이 가고 으슥한 데 숨어있다면 형사 뭐 솔직히 얘기해서 사복 입고 범인이나 뭐 얼추 비슷하지 뭐 어두운 데서 보면. 그러니까 서로 이게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덮치다가 어딘가로 총을 꺼낸 거죠, 총을. 근데 안 맞았으니까 망정이지, 잘못했으면 사람 죽을 뻔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한쪽에서 쏘니까 저건 또 범인인가 보다 하고 이쪽에서 쏜 거고. 다행히 둘 다 안 맞았으니까 망정이지, 이놈의 그 농간으로 인해서 두 경찰서가 총격전까지 벌인 사실이 있었어요. 이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죠, 이게. 교활한 놈입니다. 골탕 먹이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너무 쫓기니까 이제 김태화 이 자식이 이제 뭐 이건 잡힐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민주화로 가자. 그러면서 이제 헛소리하고 잡힌 거예요. 이때는 이제 잡힐 각오했기 때문에 손쉽게 잡을 수 있었던 거고, 김태환은 어떻게 보면 이놈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안 했으면 상당히 애매길 수 있는 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인간은 어떤 놈들일까?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볼게요. 조경수는요 7남매 중에 넷째입니다. 7남매, 많기도 해요. 뭐 역시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놀게 됐다고 본인은 얘기하겠죠. 그래서 중학교 중퇴. 김태환은 사남일녀 중에 막내네요. 근데 이놈이 이 조경수보다는 훨씬 악질이었다고 그래요. 부모는 별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안은 좀 빈곤했고, 이 중학교 때 자전거 절도를 해가지고 소년원에 가서 한 달 있다 나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얘도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럼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가요? 얘들이 전남 나주 출신이에요. 나주. 고향 선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가정이라든지 학교의 부적응자가 맞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 만났냐면 조경수가 19살 때. 그러면 2살 차이 나니까 김태환은 17살 때. 요 두 놈이서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냐면 강도예요, 강도. 이때는 나이가 더 많은 조경수가 제의를 해가지고 두 놈이서 강도를 해요. 동네 선후배 사이인데 19, 17살짜리가. 그래서 검거돼요. 근데 여기에 특수강도뿐만 아니라 특수절도와 살인미수까지.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구속됩니다. 그래서 3년간 복역. 그러니까 특수강도 혐의로는 3년인데 특절 살인미수 이것까지 나중에 합쳐져서 2년이 더 합쳐지고 5년을 풀로 살아요. 그래서 나온 게 1989년. 그러니까 같이 출소해요. 같이 범행했으니까 같이 받아가고 같이 출소한 거죠. 1년인가 있다가 범행 모의한 거니까 89년 12월에 출소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길을 걷다가 다시 뭉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3천만 원 한번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서 술집 차리자. 그러니까 술집 차릴 돈이 3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3천만 원을 모으는데 그걸 버는 방법을 이제 범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3천만 원 모아서 우리가 술집 차리자 하고 그 결의한 날이
90년 1월 1일 날에요. 광주에 있는 주점에서 만나가지고. 새해 그러니까 89년도에 12월에 나온 게 맞아요. 나오고 바로 잠깐 떨어져서 지내다가 그 이듬해 바로 1월 1일 날 한 달도 안 됐죠 사실은. 모여서 광주에 있는 거기도 룸사롱이에요. 아니 교수님 새해 1월 1일 날 만나서 범행을 새해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범행을 결의를 하는 거지. 3천만 원만 모으면 우리도 술집 차릴 수 있다. 둘이서 술집 동업하자 이러면서 이제 결의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으느냐? 그게 이제 범행이에요. 배운 게 뭐예요? 도둑질, 강도. 응. 그럼 이제 몇 번 성공했어요. 네. 둘이서 몇 번 성공했습니다. 뭐 노상강도도 하고요, 예. 차훔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범죄들이 사실 빨리 검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검거가 안 됐던 겁니다. 노상강도하고 차훔치고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간이 커진 거예요. 과감해지고 이놈들이. 그래서 살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1월 2일 날이에요. 1월 1일 날 결심을 했는데 1월 2일 날부터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게 1990년 1월 2일 새벽인데요. 광주의 한 술집에서 같이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여직원들하고 동석을 계속해서 술을 먹는데 농담 삼아서 여직원이 아마 여종업원이 이랬나 봐요. 26살 김 씨였는데 너 범죄형같이 생겼다. 김태화한테 그랬어요. 네. 그래서 조경수는 잘생겼거든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범죄형으로 생겼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장남 삼아서 손님한테 근데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백양룸사롱이에요. 광주에 있는 백양룸사롱. 백양룸사롱에서 1월 2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종업원 앉혀놓고 술 먹으면서 근데 이 여종업원이 이게 죽을 팔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어때 이런 놈들한테 이런 무서운 놈들한테 참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야 세상에 죽을 팔자가 어디 있겠어요. 농담 비슷하게 한 거지 이게 진짜 실제로 그랬겠어요. 네. 아유 그 범죄형으로 생겼네.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뻑가버린 거예요 이놈들이. 김태하가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앞에 샛별 룸사랑 같은 경우도 다 옷을 벗겨져 있던 상태였어요. 이거는 샛별 룸사롱 이전 사건이에요. 지금 네, 설명. 네. 네. 근데 샛별 룸사롱 사건 때도 여성들의 옷이 벗겨져 다 벗겨놨어요. 있었는데 네. 이 사건 때도 이 여종업원의 옷을 다 벗기고 희롱하고 나서 흉기로 가슴을 수해 찔러서 살해를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비명 소리 또 들고 듣고 달려온 저 술집 여사장 이 씨가 있었어요. 네. 그분도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 사람 엄청 많이 다쳤어요. 네. 안 죽은 게 다행일 정도로 이분도 원래는 살해 목적으로 휘두른 겁니다. 근데 이분은 용케 살아가지고 중상만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배된 거예요. 그게 1월 19일 날입니다. 그리고 수배된 다음에 이제 이놈들이 광주에 있으면 안 되잖아. 광주에 사고 쳤으니까 그때 겨울 나온 게 이제 그 가리봉동 벌집촌으로 온 거예요. 근데 교수님 여기 앞에 15시 나주 카페 종업원 폭행도 있던데. 요거는 별건. 당일날 1월 2일 날 새벽에 그 술집 여종업원 살인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 낮에도 나주에 있는 한 카페에 가가지고 그 여종업원을 그 엄청나게 두들겨 팬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악질들인 거예요, 악질. 그러니까 낮에 여종업원 나주에서 두들겨 패고 광주로 와서 백양룸사롱에서 술 먹다가 여종업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다고 옷 벗겨가지고 흉기로 살해하고 여주인이 말리니까 여주인도 죽이려고 찔렀는데 여주인은 용케 살았고 그 길로 이제 그 광주를 떠서 서울로 올라와서 가리봉동 그 벌집촌으로 스며든 거고 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요번 샛별 룸사롱 사건 그 살인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와서는 저 휴식기를 좀 가졌죠. 안 설치고 몸 조심하고. 네.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김태환은 조금 얼굴에 대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했는데 반면에 조경수는 인물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인도 있어가지고 4박 5일씩 납치해서 끌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김태환은 애인이 생길 수 있는 얼굴도 아닐 뿐더러 성격 자체도 엄청나게 거칠고 포각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자는 지는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조경수가 옆에서 지켜보면 되질 않는 거야. 심지어는 술집 가서 돈을 줘도 여성들이 김태화한테는 안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경수가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사건 당일이었던 1월 28일 날 같은 경우도 이게 세 번째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술집도 아마 이제 그 조경수 말로는 그래요. 김태화의 외로운 처지를 위로한다고 술집들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갔던 데가 샛별 룸사롱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술 한잔 먹고 2차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노. 종업원이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 어? 너 나 무시하면서 이제 그 집끼리 때려부시고 막 난동 피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술집 사장 이제 연락받고 달려온 거고 술집 사장이 이제 만만치 않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나 술집 사장 못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 촌놈의 새끼들이 설쳐 또 뭐 그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고 그러니까 겁을 엄청 준 거예요, 사장이. 그러니까 이놈들이 결국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도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사장을 향해서 이러고 간 거지, 이러고. 네. 이러고 간 거야. 너 죽이겠다는 소리 아니야. 근데 사장이 그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치, 그냥 양아치 새끼라고. 양아치 새끼들, 똘마이 새끼들이 꺼져 인마 그러고 내보냈겠지. 그러고는 야 빨리 문 닫고 가라 했는데 애들이 거기 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나와서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뭐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뭐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쫓겨나온 그러니까 분한 거지. 네. 자기들 딴에는 씩씩거리면서 이제 방거리를 좀 돌아다녔대요. 네. 쫓겨나고 씩씩거리고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야. 쫓겨난 게. 에이 죽여버리자. 다시 가자. 그 범행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자 도구가 필요하잖아. 회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저 숙소에는 있잖아. 벌집 전에 그 회칼이 술 먹으러 갈 때는 그거 안 들고 댕기죠. 네. 근데 회칼은 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행하려고 맘먹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가요. 쫓겨난 다음에 씩씩거리고 밤거리 돌아다니다가 야 안 되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야 없애버리자. 그 둘이 공모하고 벌집 전에 가서 회칼 들고 나와요. 가리봉동 월세집 가서 회칼 들고 나와가지고 다시 간 게 01시 30분이에요. 샛별룸사롱. 거기 갔더니 이제 그 네 명이 술을 마시고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미처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어린애들 4명이서 술 먹고 있다가 그냥 마구 찔러버리니까 그냥 뭐 힘도 못 쓰고 그냥 당한 거고요. 네. 일부는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 막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벽을 짚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럴 때마다 다시 끌고 들어간 게 다 있어요. 저 핏자국이. 안으로 다시 다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다 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여죄가 나옵니다. 1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범죄하고 도피 나서. 중에 네. 도피 중에 이제 얘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이제 경찰이 조사하죠. 네. 그게 여죄입니다. 네. 미용실 강도를 했었더라고요. 2월 6일 날 밤 8시에. 네. 뭐 서울 강남하고 경기 일대에서 또 미용실 그 해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강남 사건은 그랬더라고요. 한 5명 정도가 종업원하고 손님들이 있었는데 예. 거기에 미용실에 들어가서 또 다 옷을 벗기고 예. 금품을 강취를 했는데 그때 금품 강취한 게 270만 원 정도.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용실은 현찰 장사잖아요. 네. 현찰. 네. 거기에다가 미용실 들어가면 거의 여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걸 노리고 들어가서 여성들 옷 다 벗기고 그 범행한 거고 그거 이외에도 경기도 일대 미용실에서 38번 정도 돼요. 서울에서 19번, 경기도에서 한 19번. 그러니까 거의 미용실 쪽을 꼭 그 전철역하고 10분 거리 이내에 있는 미용실. 이때 그 미용실 지금 제 기억에 얘네들 그 미용실 강도가 막 터지니까 공문이 많이 내려왔었어요. 미용실 그 버스 터미널 뭐 이런 그 가까운 쪽에 있는 미용실들 대상으로 해서 특별 순찰 코스를 정해서 형사들이 돌았던 기억이 제가 나요. 얘네들이 38번 정도 했으니까 이제 그게 다 퍼졌던 거예요. 근데 이게 조경수하고 김태화가 했던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한 30여일간 도피하면서 뭐 38번 정도 강도 그다음에 강간도 한 20번 가까이 돼요. 아 정말 악질들이에요. 도망다니면서도 계속 범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월 1일에 결심을 해서 1월 2일, 1월 28일 날 살인을 했고요. 그 이후로 도피를 하면서 38회 가까이 강도 강간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끼들 체포된 다음에 뭐 끝까지 무비권 행사했어요. 네. 근데 특히 김태화는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니들 마음대로 하면서 형사들한테 여기에 거품이 헐게 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덤볐대요. 사실 막 여기 눈불 아리고 막 덤벼들 때 입술 네. 양옆에 하얗게 거품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악이란 무서운 악은 사람. 다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김태환은 검거 후 3, 4일 동안은 아예 물도 안 먹었어요. 물도. 네. 식사 거부하고 물도 안 먹었어요. 이때 그 유명한 사건 나와요. 이게 참나 이게 이놈이 근데 자 일단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자보하는데 밥 안 먹고 끝까지 저 단식투쟁 그거 단식투쟁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밥 안 처먹고 개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안 먹어가지고 쓰러지거나 이러면 그 책임은 경찰 담당 형사한테 있어요. 아니 왜 그래서- 안 먹는 게 담당 형사 책임? 그건 어떤 경우라도 담당 형사가 그거는 그 새끼를 보호해가지고 기소할 때까지 살려놔야 돼요. 사람을 뭐 많이 죽인 놈도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안 처먹어서 강제로 수갑 채우고 갖고 강제로 닌 거 꽂아준 적도 있어요. 나도 안 맞는 닌 거를 그 새끼한테 꽂아줬다니까요, 수액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약간 좀 머리 좀 썼어, 형사들이. 아주 엿먹으라 하고. 취조실에다가 그 새끼들이 있는데서 한 3일 정도 굶었으니까 얼마나 이 새끼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때쯤 됐을 때 형사들이 그 취조실 옆에 거기다가 숯불 갖다가 숯불 날 골라놓고요. 거기다가 숯 피우면서 갈비를 살살 꽂어요. 그래서 부채로 붙이는 겁니다. 이거 가끔 해요. 도대체. 굽는 새끼들한테 특효거든요. 고기 굽는 냄새 미치거든요, 이거. 네. 살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지, 김태화가. 먹었어요, 교수님? 같이 먹자. 야, 나 그만하고 같이 먹자. 한 점 집어주니까 억지로 못 이기는 차가 하나 처먹고 그다음부터는 제정신이 아니 처먹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도 아까워 이런 새끼한테. 그날 그래 그 이후로 단식은 끝났어요, 이 새끼. 그 숯불 냄새 때문에. 이런 그 쓰레기한테 참, 고기 그러니까. 가지고 거미면서 참 한다는 게 참 웃기기는 해요. 그래서 고기 먹여놓고 기운 차리게 했더니 우리는 심신미약이라면서. 네, 이제 고기 먹여서 맞아요. 기운 차리게 해놨더니 이제 조사에 응하는데 그때부터는 뭘로 이제 계기냐면 우리 심신미약 상태, 음주 상태에서 범행했다 이러면서 계속 어필했어요. 근데 그거 씨알도 안 맥히죠. 다 기각당했습니다. 먹여놨더니 그 소리 납니다, 진짜. 이들은요, 5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명을 중상에 입혔고요. 38회 강도 강간을 했습니다. 얘들은 1, 2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어요. 네. 대법원에서 확정됐어요. 네. 그래서 얘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냥 이거라도 그 90년대니까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라도 속이 시원해요. 97년도 12월 31일 날 마지막 그 사형 집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 90년도 사건이라 이놈들 91년 12월 18일 날 아침 10시에 사형 집행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9명이 사형 집행됐거든요. 9명. 네. 그때 조경수하고 김태화도 포함돼 가지고 91년 12월 18일 날 아침 10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이때 사형장에서도 너 괜찮니? 너는 괜찮니? 엄청 걱정해줬대요, 서로. 네. 참. 예.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답니다. 나는 괜찮은데 형 괜찮아, 저 동생 괜찮아 하면서 범행도 둘이서 특수강도로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고 살인 행각도 계속 둘이서 같이 했고 뒤지는 날도 같이 뒤졌습니다. 한 날 한시. 예. 그래서 그 당일날 91년 12월 18일 날 10시에 9명의 범죄자를 사형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이 애들 둘이 낀 겁니다. 그 9명 그때 집행할 때요. 안구 기증한 사람이 3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구 기증한 게.
이때 그 나중에 한번 할 겁니다만은 이때 그 사형 집행된 사람 중에 유명한 홍순영이가 있어요. 홍순영이 혹시 기억나요? 저는 90년도 유치원생 그 곽지연 양을 네. 유교해가지고 네네네. 죽였던 숙대 음대 건물 6층 옥상에서 살해해가지고 물탱크에다 유기했던 이거 기억나요. 제가 홍순영이. 네. 홍순영이도 이때 김태화하고 이 조경수 사형당할 때 같이 사형당했어요. 이게 혹시 그 친절한 금자씨 모티브 됐던 비슷하게 된 겁니다. 예. 네. 예, 연극성 장애. 그 홍순영이도 그때 예, 그 홍순영이 사건도 할 겁니다. 네.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조경수와 김태화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아주 잔혹한 범죄자들, 잔인한 범죄자들. 그거 말고도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알게 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좀 불편해서 많이 뺐습니다. 네. 많이 뺐습니다. 많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 이름도 제가 좀 이번 사건에는 안 넣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경찰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영등포 같은 경찰끼리 총격전을 벌이지 않나. 만난다고 하는데 이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고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애써서 검거했는데 그 애써서 검거한 만큼 칭찬은 고사하고 비난을 더 많이 받았던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작 이 사건 제대로 수사했던 분들은 지금 이 세상 분들이 아닌 형사들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구로동 샛별 룸사롱 살인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게 룸사롱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서진도 그렇고 너무 밀폐된 공간 속에서. 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도 항상 룸사롱이라든지 이런 그 살인 사건들은 굉장히 세요. 특히 우리 많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1인 주점 사건이나 이런 경우는 현장이 항상 칼이랑 피가 너무 동반이 돼서 룸사롱, 주점 이런 사건은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건도 정말 약간 너무 잔인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깁니다만은 빌딩이 높을수록 그림자는 깁니다. 네. 이 생각은 우리 형사들도 늘 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우리가 뭐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먹고 살는데 좀 나아지고 이러는 반면에 그 이면에 어떤 뭐 아픔이 깊어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현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게 범죄로 어떤 표현되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정도는 한 번 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7, 80년대가 연쇄살인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었고 가장 폭행적인 사건, 잔인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와 20년대, 00년대 초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빌딩의 그림자가 높아질수록 그림자가 길어진다라는 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어린아이들 15살, 18살, 16살 2명 이 어린아이들이 이런 잔인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요. 그들의 명복을 우리는 빌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이런 어린애들 고용하고 속상합니다. 네.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은 생각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